안녕하세요. 특허청의 심사기획과장 강춘호 과장입니다. 오늘 만나게 돼서 오늘 진짜 반갑습니다. 젊은 분들 만나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제가 올해 특별히 대학을 갔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4학년이신가요? 아마 그냥 삼촌이 와서 여러분들이 진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준다 이런 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 저는 중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거기서 겸임교수를 할 때 이런 걸 한번 해봤어요. 약사법규를 발표했는데 제약회사에 있는 사람, 약국하는 사람, 저 공무원인 사람, 또 외국계 제약회사에 있는 사람, 선배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 한 1시간 정도씩 이렇게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기회를 한번 준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학생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가 약사법규 강의는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선배들 불러다 1시간씩 한 건 굉장히 좋았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마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나이 때 대학 4학년 때 향후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내가 앞으로 뭐 해먹고 살아야 되나, 내가 약대를 졸업하긴 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냐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제가 파워포인트에 배경화면으로 이렇게 윈도우를 하나 해놓은 이유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홍보대사라서 윈도우를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마 특허라는 거에 대해서 막연하면 들어갔고 특허에 대해서 뭔지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이 창문을 통해서 특허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세계를 좀 열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배경화면을 제가 윈도우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아닙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크게 4가지예요. 여러분, 약대생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특허의 지식.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연구소에 가거나 아니면 제약회사에 갔을 때 R&D와 과연 특허를 어떻게 결부시켜야 할지 단계별로 좀 설명을 드리고 사실은 요즘 여러분 잘 신문에서 보는 것처럼 애플과 삼성의 특허 분쟁이든지 특허 분쟁의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관심 있는 사람은 아마 알 거예요. 한미 FTA에 따라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라는 게 2015년부터 도입되고 국내 제약사들한테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거. 마지막에 그 내용을 담았는데 사실은 제가 할당받은 시간 1시간여 정도 시간에 이 많은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필수적인 내용들 설명이 필요한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제 블로그가 있어요. 제 블로그에 가면 한미 FTA에 따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관한 그 블로그에 제가 동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내용들만 설명을 드리고 제가 교수님들한테 전해 듣기로는 좀 더 많은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제 강의보다는 답변과 질문하는 그런 질문과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변리사가 되는 어떤 방법론이나 루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법이든지 1조는 그 법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약사법 배우셨을 거예요. 약사법 1조에 보면 약사법의 목적이 나와 있고 특허법 1조에는 특허법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약사법의 목적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특허법의 목적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산업발전을 어떻게 할 거냐? 특허법을 가지고, 특허제도를 가지고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특허제도를 운영합니다. 아프리카, 중동 이런 나라들도 다 특허제도를 운영을 해요. 그럼 왜 특허제도를 운영할까? 그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산업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특허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여러분 특허제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부분인데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발명을 공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고려충자 지금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죠. 옛날에 고려충자의 명인이 고려충자 만드는 방법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숨기고 한 이유는 뭡니까? 그걸 오픈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복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가 비밀로 막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허제도는 뭐냐면 발명을 한 사람에게 20년 동안 독점적 권리를 줍니다. 그 대신에 발명이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를 주는 거예요.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그러면 다른 제2, 제3의 발명자들이 그 공개된 발명을 보고 좀 더 진보된 발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R&D도 해서 특허 추론을 하죠. 특허 추론을 할 때 그냥 적당히 써서는 안 돼요. 자신의 발명을 추론서에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허청은 그 특허 추론 심사를 해서 특허를 내주죠. 특허를 내주는 대신에 그걸 공고로 발행을 해요. 특허 공고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공개된 발명보다 또 다른 더 진보된 발명을 할 수 있도록 결국 이 특허 제도를 통해서 한 국가 내에 기술 정보가 계속 서큘레이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특허 제도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코카콜라 있죠? 코카콜라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지만 특허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코카콜라가 만약에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면 20년 지난 뒤에 누구나 다 코카콜라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코카콜라는 코카콜라 제조 노하우를 그냥 노하우를 갖고 있을 뿐이지 특허를 받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특허를 받으면 코카콜라의 조성비를 다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허 제도의 기본적인 원리는 발명한 내용을 공개하는 대가로 독점적 권리를 주고 그 공개된 내용을 특허청은 다시 정보 공개를 통해서 또 다른 발명자들이 그보다 진보된 발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특허 제도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게 지금 좀 오래된 사진이긴 하지만 2007년 GA 서밋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막 오른쪽에 세 번째는 존 블레어 영국 총리인데 양말을 이렇게 올리고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한국도 없고 일본은 있어요. 앞에 앞에 있죠. 이쪽에. 자, 이 2008년에 찍은 이 G8에는 우리나라 중국에 끼진 않아요. 다음 그림 보시면 이건 뭐냐면 RP5라고 하는 전 세계 5개 특허청장들 모임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럽 특허청장 가운데 있죠. 자, 여기 유럽 특허청장 있죠. 미국 특허청장, 일본 특허청장, 그리고 중국 특허청장, 이거 한국 특허청이었습니다. 저희 RP5라고 하는 게 이 모임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뭐냐면 전 세계 특허 출원의 85%가 이 5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전 세계 특허 출원의 85%. 그러니까 이 5개 나라가 만나서 제도를 고치면 전 세계 특허 제도가 고쳐지는 거예요. 자, 한국이 어떻게 대단한 나라냐면 그러면 그럴 거예요. 전 세계에서 특허 출원 4위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아마 국민대 그 1인당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인구수가 작잖아요. 아마 전 세계 1일 거예요. 한국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 그래서 흔히 얘기하죠. 아, 그 외국 추원이 많아서 그러겠지. 내국인 추원이 많아서 그럴까. 여기 보시면 최근 들어서 중국이 급성장, 지금은 중국이 1위입니다. 지금은. 이건 2010년까지 돼 있는데 요 이후에 13년, 지금 거의 180만 톤을 넘어가고 전 세계 특허 추원 1위가 중국이에요. 미국은 추원한 지 몇 년 됐어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 추론을 갖고 보면 외국인 추론과 그 내국인 추론의 비율을 보면 내국인 추론 비율이 거의 70, 80%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추론 한 15, 20%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한국 사람 추론이 이만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의학 분야의 내국인 추론 한 3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천부적으로 어떤 발명이나 뭘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데 굉장한 능력을 가진 민족이에요.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큼. 자, 여러분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죠. 여러분들도 대학에 들어가려면 수능도 봐야 되고 또 여러분 원하는 어떤 대학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스펙들을 갖춰야 되는데 특허를 받으려면 무조건 발명했다고 특허를 받는 건 아니에요. 발명해서 자기가 일정한 추론서에 이제 특허청에 제출을 하면 특허청의 심사관들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고 나서 그 특허를 내주는데 요건이 크게 4가지 정도를 저희가 얘기해요. 첫 번째는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거예요. 단순히 어떤 통계 방법, 광고 방법 이런 것들은 특허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워야 됩니다. 이제까지 있지 않던 새로운 것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새로운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가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세서에다가 자신의 발명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어요. 이 4가지 요건을 다 만족해야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발명의 종류는 굉장히 많겠죠. 다양한 기술 분야가 있겠죠. 우리 특허청에 심사관들이, 그러니까 특허 심사관들이 한 8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 800여 명 되는 심사관들이 뭐 기계, 화학, 전기, 통신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약대생이 그 중에서 의학 분야만 줄여서 의학의 특허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물질입니다. 가장 강력한 특허죠. 물질 특허. 그러니까 이 물질을 이용한 어떤 방법 또는 뭐 조성물 또는 용도 모든 게 다 이 특허에 걸리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특허가 바로 물질 특허예요. 여러분 보시고 있는 게 아마 이게 악노리핀 그거랑 치료제 물질 특허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조성물이에요. 조성물. 어떤 여러분 제제약 배우, 약제약 배웠죠. 그래서 새로운 제제, 필름제든지 새로운 제형, 뭐 코팅제라든지 이런 제형에 대한 조성물에 대한 특허.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 그리고 네 번째는 새로운 의학 연구에 대한 특허. 다른 여러분들이 옛날에 개혁 콘서트 때 보면 안어봉이라는 사람이 나온 적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안어봉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워낙 웃겨서 그 안어봉이라는 사람이 들고 와서 뭐 전자레인지 들고 와서 이거 피크닉 놀이됩니다라고 원래 그 기계의 용도가 다른 용도를 가지고 사람을 웃기는 그 개혁표가 있었는데 기계나 다른 전기나 이런 부분은 어떤 그 발명이 하나 있으면 그걸 갖고 두 가지 용도가 불가능해요. 쓰레받기면 쓰레받고 전자레인지면 전자레인지지 전자레인지 갖고 피크닉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그용이지 실제 생활에서 그게 불가능하죠. 하지만 의학 분야, 화학 분야, 정밀화학 분야에서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허가된 발모제가 두 가지 있죠. 미용시들 바르는 거 하고 먹는 프로스카라는 그 약인데 그게 원래 절수전 치료제였다가 제2 용도가 발모제가 된 거예요. 또 발기부전 치료제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의학의 경우는 용도가 제1, 제2, 제3의 용도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에스피린 여러분들 해열제 통제지만 혈전 용해제로도 쓰이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용도가 화학 분야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안어봉 씨가 웃기려고 화학 분야 갖고 웃길 수가 없는 거죠. 자, 실제 특허가 심사되는 절차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몇 가지만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먼저 추론하면 이 방식 심사라는 게 그 추론이 제대로 포멀리티가 원하는 그 요건을 다 갖췄는지 일반적인 심사하고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면 IPC라는 게 있어요.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이라고 해서 수많은 그 특허 추론들을 어떤 분류를 해야 그 분류에 따라서 심사할 때 나누고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청에서 관리할 때, 특허청에서 관리할 때 예를 들면 화학물질에 대한 건 C07D라고 하는 분류로 빠져요. 의학의 용도 관련된 건 A62K로 빠져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업무나 수원 관리뿐만 아니라 나중에 밖에 이게 공고가 됐을 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 그 특허 공고가 공개가 됐을 때, 여러분이 서치를 할 때 수만 건이나 되는 이 특허 공고를 다 찾아보기 힘들면 분류 검색을 하면 범위 좁힐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건 물질에 대한 것, 그 중에 복소한, 그 중에 뭐 황만 들어있는 복소한 이런 식으로 분류를 추려나가기 위해서 전 세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IPC 분류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분류가 부여되고 여기 보면 추론 공개가 있어요. 18개월 뒤에. 이 18개월 뒤에 추론 공개는 무조건 공개가 되는 거예요. 심사 안 하고 추론만 되고 18개월 지난 뒤에 무조건 공개가 돼요. 이 추론 공개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거예요. 심사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많이 뭐 배울 수가 줄었지만 다른 나라도 비슷한 문제가 워낙 많은 추론이 쌓이다 보니까 등본이 추론돼서 실제 등록되거나 거절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이따가 다시 특허 정보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남이 해놓은 거 거기다가 R&D 투자하게 되면 이거 나중에 이 후추론으로 미리게 되면 아무 의미 없는 추론이 돼버리게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1년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해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심사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 심사 청구 제도라는 게 있어요. 특허청 심사관들이 심사할 때는 추론된 순서로 접수된 순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청구된 순서로 합니다. 5년의 범위 내에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방어 추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특허를 받고자 하는 목적은 시장을 독점하기 위함이다. 내 시장을 독점. 애플과 삼성이 싸우는 이유도 보고 화이자와 국내 제약사들이 싸우는 이유도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서. 그런데 꼭 특허권을 설정해서 시장을 독점할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추론을 해서 그게 1년 8개월 뒤에 공개만 된 것은 다른 사람이 그 물질, 그 어떤 방법에 대한 특허를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장을 복잡하러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출원하자마자 동시에 심사청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걸 끝까지 가서 5년 뒤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장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 때문에. 특히 방쪽 제약사들이 그런 선택을 많이 하죠. 자, 정부 제도가 있고 이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질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거절 이유가 없다면 특허 결정이 되겠지만 거절 이유가 있으면 출원인에게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고 최종적으로 그에 위해서는 거절 결정이 되고 이 과정에서 여기에 불복하면 심판을 특허청 산하에 있는 심판은 요게 1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이 2심이 되고 마지막에 대법원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특허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 그림은 국제 출원 절차인데 여러분 그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국제 특허를 내가 따는 제품이다 이게. 국제 특허는 없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속지 말아요. 첫 번째, 신문 광고에 보면 특허 출원 몇 번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그 특허 받은 거 아닙니다. 출원만 한 거예요. 근데 마치 특허 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출원 번호는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한참을 거쳐 심사를 거쳐 나와야 되는데 출원만 한 상태에서 출원 번호 갖고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세계 특허라는 건 없어요. 특허는 지역주의입니다. 내가 한국에서 이 제품이나 이 물건에 대해서 독점권을 행사하고 싶으면 한국에서 특허를 받아야 되고 미국 시장에 가서 하려면 미국에서 특허를 받아야 돼요. 이게 전 세계 특허라는 게 없어요. 다만 여기 지금 설명하는 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특허가 지역주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제가 한국에 1월 1일 날 출원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제 특허 요건 중에 신규성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근데 신규성 따질 때 전 세계 문헌 공지를 따지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한 10개 나라에 출원을 해야 되는데 10개 나라에 동시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동시에 같은 날 출원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번역문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시에 여러 나라에 출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약이 바로 파리 조약이에요. 첫 번째는 파리 조약. 그러니까 파리 조약의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내가 출원을 하고 1년 이내에 다른 나라에 원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게 되면 아까 그 신규성 문제를 묻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1월 1일 출원하고 내년 1월 1일 이전에 여기에 한국의 출원 번호에 우선권 주장을 해서 일본, 미국, 다른 나라에 출원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출원된 이 먼저 출원된 시기상으로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는 게 파리 조약을 두고 두 번째 이제 PCT 조약을 들어야 돼. PCT가 뭐야 하자면 파tent Cooperation Treaty라고 조약이에요. 여러분 아마 UN을 아시죠? UN은 United Nation이에요. 국가들의 연합이죠. 메모하시는 분은 한번 해보세요. WIPO라는 기구가 있어요. WIPO, 와이퍼라고 얘기를 하는데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이라는 기구인데, 국제기구인데 제가 봐요. 그거는 세계 특허청들의 연합이에요. UN이 United Nation이라고 하면 와이퍼는 세계 특허청들의 연합이에요. 그 와이퍼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굉장히 여기 복잡한 프로세스 제가 적어놨는데 요게 지금 파리 조약 루트예요. 처음에 국내 출원하고 요 우선으로 1년 이내에 다른 나라에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이 PCT 주론이라는 것도 역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여기 국제조사나 국제공개 여러 가지 루트를 거쳐서 이 파리 루트보다 좀 더 다양한 나라에 그런 식의 출원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바로 PCT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기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파리 조약 루트는 한 5개국 이내 또는 3개국 이내에만 자기가 외국에 출원하겠다라는 중국, 일본, 미국만 하겠다. 그러면 이 파리 루트가 더 편할 수가 있고요. 이건 109개 나라까지도 가능하니까 그 이외에 내가 50개, 30개 나라에 국제 출원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PCT 루트가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이 두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거예요. 특허가 지역주의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옵니다. 지역주의 때문에. 개별 국가에 가서 볼 때 특허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연구소에 가거나 아니면 대학에 남아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에 여러분 석사나 박사 하면서 연구실에 있더라도 예전에는 아마 저널에 발표하는 게 우선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특허 출원할 생각을 한 번쯤 해보세요. 방법이나 뭐 물질이 아니면 어떤 용도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저희가 제도를 바꿔서 아마 2, 3년 뒤에는
그냥 논문 갖고도 특허 출원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하려고 해요. 영어 논문도 되고 여러분이 쓰는 석사학위 논문을 그냥 제출을 하면 그 날짜를 출원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앞으로 2, 3년 내에 제도를 바꾸려고 해요. 지금은 일정한 형식을 갖춰서 내야 그 날짜를 인정을 해주는데 출원일의 최초 선정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연구 개발을 할 때 특허를 전략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뭐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중소기업들이 실패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특허 전략이 없이 그냥 자기들이 기술 개발하는 거를 특허 하나 딸랑 맞고 나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지난번에 LG텔레콤하고 뭐 서울텔레콤이라고 해서 그 조그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어떤 그걸 탈출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신문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다국적 제약사가 하는 에버그린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에버그린이. 에버그린이 뭐예요? 에버그린이 상록수잖아요. 에버그린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의 독점권을 확보하는데 원래 주어져 있는 특허의 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이라는 이 기간보다 더 넓은 60년, 80년을 시장의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물질 특허 출원하고 그 물질 중에서 요즘은 식약처 소관해줄 때 특별히 이성질체에 대해서 더 요구를 많이 하죠. 이성질체, 뭐 엘체든지 대시에 뽑았더니 더 효과가 독성이 좋고 효과가 탁월하다. 그 별도 특허 또 받고 또 새로운 용도 특허 받고 또 필름제를 새로 보관제 특허 받고 이렇게 되면 이것들이 다 합쳐지게 되면 원래 20년보다 더 훨씬 긴 60년, 80년의 독점 기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특허청에 있는 입장에서 국내 제약사들이 가장 에버그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래요. 못하는 게 바보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국적 제약사에서 하는 에버그린은 욕할 게 아니라 전 못하는 게 바보라고 생각해요. 그 특허 전략이에요. 전략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 처음에 내가 개발했을 때 요거 특허해서 요거 갖겠다. 이건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다국적 제약사의 이 에버그린닝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이 어디 특허를 무효시켰다고 신문에서 보면 많이 보죠. 많이 보죠. 종종 나와요. 1년에 한 서너 건씩 나옵니다. 뭐 국내 제약사 어디가 보려니 화이자 특허를 무효시켰다, 뭘 무효시켰다. 지난번에 글리백 특허 무효, 또 비아그라 무효, 그것도 다 뭐냐 하면 물질 특허를 무효시킨 건 없어요. 물질 특허는 워낙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 다국적 제약사들이 에버그린닝을 해서 쫙 벌려놓은, 스캔을 벌려놓은 이 여러 가지 특허 중에서 마지막 특허들, 이 특허를 죽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 실제로 물질 특허를 죽인 건 없어요. 만약에 다국적 제약사가 에버그린닝을 안 하면 신문에서 여러분 국내 제약사가 외국계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를 무효시켰다 이 기사를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다국적 제약사는 시장의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에버그린을 이렇게 하고 여러 개 특허를 전략적으로 출원해서 하고 국내 제약사는 그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국내 제약사가 무효시키는 거는 이 에버그린한 특허 중에서 마지막 끝단계에 있는 특허들을 용도나 또는 고용량 특허나 이런 것들을 죽여서 시장을 좀 더 빨리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국내 제약사들의 전략이에요. 지금 이제까지죠.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에 가거나 아니면 뭐 연구실에 연구를 하더라도 일단 교수님이 원하는 연구를 해야겠죠. 그것도 시장 조사예요. 제가 볼 때. 저도 대학원 할 때 마찬가지였고.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팔리고 매출이 있을 만한 걸 연구를 해야지 그냥 아 이거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좀 곤란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처음에 R&D 타겟을 정할 때 이 시장 연구하고 이런 스파이라는 게 선행기술입니다. 자기가 연구하는 것보다 앞선 선행기술이 뭐가 있나요? 저도 대학원 이제 할 때 대개 보면 저널 수치 먼저 하잖아요.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거에 과거에 어떤 실험들을 했고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게 전제가 되겠죠. 자, 그럴 때 특허관에서 뭐를 했냐면 페이스트 맵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분야의 맵, 특허들이 어떤 게 출원됐고 또 어떤 게 등록이 되어 있다. 아까 18개월 뒤에 공개됐다고 했어요. 공개된 걸 가지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고 등록된 거에 어떤 권리에 형성된 그 권리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된 것 따로 등록된 것 따로 해서 맵을 만들어서 자기가 파고 들어갈 데가 어딘지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흔히 대학원에서 수험할 때 연구를 시작할 분야에 다른 사람 연구를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 특허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경쟁자 특허가 뭔지를 일단 봐야 돼요. 그 시장에서 분명히 경쟁자도 있을 텐데 어떤 특허를 갖고 있고 어떤 특허를 추론해서 공개가 되어 있는지 그 빈틈이 뭔지 찾아야 된다. 그래서 R&D의 타겟을 설정할 때 특허 전략을 수립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단계는 R&D 실제 할 때예요. R&D 실제 하게 되면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 개발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생산 방법도 이제 결정을 할 것이고, 이럴 때 이 R&D 통해서 만들어진 거를 특허 출원을 해야 돼요. 특허 출원을 해야 되고, 이 특허 출원하고 실제 이 R&D 하는 과정에서 경쟁자들 특허가 뭐인지 그 극복할 방법이 뭔지, 크로스 라이센싱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 스크리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프로토타입하고 이밸리에이션 할 단계에서 생산을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업적 성공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때 관련된 특허를 또 같이 출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허 하나 번 출원해서 말겠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국내 제약사, 국내 제약사 또 국내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이런 식의 전략을 세워서 특허를 쪼개서 출원을 해요. 쪼개서 한 목에 큰 걸로 한 번에 출원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쪼개서 출원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relevant technology라는 게 관련된 특허를 계속 출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딱 실제 매출을 하고 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침해자의 침해 여부를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해요. 특허를 자기가 여러 단계로 전략을 출원했으면 특허는 공짜가 아닙니다. 출원할 때 출원료 내고요. 등록을 하게 되면 연차로 계속 이 특허가 유지되는 동안 등록료를 내요. 그러면 이 등록료는 청구 하한 단위로 되거든요. 이 안에 들어있는 하한 단위로. 그러니까 시장에서 실제 필요한 것만 유지하고 나머지 정리를 해야죠. 불필요한 특허. 자, 이 방식에 따라서 좀 전략을 가지고 특허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리지널사의 어떤 기술 개발별 특허 추론 전략인데, 아까 제가 소위 다국적 제약사들이 어떻게 에버링하고 그 에버링을 통해서 시장을 독점하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국내 제약사도 할 수 있어요. 계량신약하고 하는 것들도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특허 정보인데, 여러분들 학부가 아니죠. 교육과정에서도 저널 찾아보고 이런 거 많이 하시죠. 학술 논문, 양문학 저널 이런 거 많이 찾아보실 텐데,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게 노바스크라는 도라비치를 특허 공고예요. 특허 공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개가 돼요. 근데 여러분이 봤던 아마 학술 논문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발명 명칭이 있고, 발명 명칭이 암로디핑 대시레피언이라는 발명 명칭이 있고, 명세서라고 해서 그 내용이 있어요. 이 발명의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 그리고 특허 청구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특허 청구법이가 권리법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나중에 권리 행사를 할 때 이 청구법이 기재된 사항을 근거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도면이나 또는 유전자 관련된 거는 시퀀스 리스팅 같은 거 같이 포함되고, 이게 영국 특허청에 나온 건데, 유럽 R&D의 한 30% 정도가 이미 존재하는 거에 대한 그거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여러분 R&D 투자를 할 때 이미 개발해서 특허가 추론되어 있는 거에 R&D 투자는 그 돈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미리 찾아봐야죠. 미리. 이미 이전에 한 게 있는지 없는지 하고 나서 R&D 투자를 해야지, 그런 파라티에 대한 서치 없이 그냥 무작정 R&D 투자를 했다가는 그대로 돈을 다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자, 학술 저널하고 특허 정보의 어떤 장점 대비하면 이 정도 되고요. 아까 제가 국제 특허 IP 시장에 좀 말씀드렸는데, 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메인, 서브그룹 이런 식으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게 지금 7만 개 정도가 됩니다. 이 코드가. 마지막 서브그룹까지 쳤을 때 7만 개. 근데 지금 이제 미국 특허청, 유럽 특허청에서 이 RPC의 다음 단계인 CPC라는 걸 지금 전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 처음 할 건데, 그거는 26만 개의 코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26만 개. 그러니까 좀 더 세분화된 분체로 정말 향후에 바뀌어 나갈 겁니다.
자, 제가 여기 화면에 표를 여러분들 교재에 표시된 게 있을 텐데, 이 지금 특허정보 DB가 여러분 보고 좀 놀라실 무료예요. 요거는 무료인데 이거 무료, 이거 무료. 자, 이 무료로 하는 것도 되게 그냥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유수의 특허청, 우리나라 특허청, 미국, 일본, 유럽 대부분의 특허청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과거에 추론되고 등록된 특허 정보를 공짜로 볼 수 있어요. 무료로 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나라 특허청은 우리나라 예산을 들여서 과거에 특허 받은 거, 특허 추론된 걸 왜 다 이렇게 무료로 보고를 하고 있을까요? 목적은 하나예요.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 정보를 통해서 또 다른 발명자들이 새로운 발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특허청들도 특허 정보는 대부분 무료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 여러분 한번 접속해 보시면 무료로 우리나라 특허 정보를 검색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건 미국 쪽 사이트예요. 미국 쪽은 예전부터 텍스트 서치가 가능한 정도로 굉장히 데이터베이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에스파스넷이라고 해서 유럽 특허청이 제공하는 DB 서비스고, 일본도 아마 여러분들이 접속하면 그 재패니즈로 바꾸는 게 있으면 일본어 홈페이지 들어가면 풀로 다 볼 수가 있는데, 영어 홈페이지 들어가면 영문 앱스트랙트 밖에 못 보니까 여러분 나중에 필요하다면 일본어 사이트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보면 투 잉글리시 페이지, 투 재패니즈 페이지 바뀌는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아마 특허에 관심이 이제 좀 생기실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약사를 가거나 어디 이제 그렇게 할 때 두 가지, 특허 관련해서 내가 교육을 받았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따가 제가 설명드린 허가특허 연계 관련해서 좀 내가 뭐 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국내 제약사들을 리크루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기심 많이 느끼든지 관심 많이 표명할 거예요. 여기 가시면 특허청에서 운영한 IP 아카데미라는 사이트인데, 여러분들이 무료로 특허에 관련된 기본적인 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제가 어떤 제약사 대표분에게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특허팀이 있는 제약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개발부에서 이거 특허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제약사 입장에서는 특허는 당장 돈이 안 돼요. 개발을 허가해서 팔면 돈이 되는데 특허는 당장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딜레마가 있는 게, 특허팀을 산업부에서 키우려고 하면 자기들 돈이 되니까, 제가 그분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연구소에 있는 사람, 그 개발팀에 있는 사람들이 특허를 같이 하면 된다. 그리고 그 같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청에서 하고있는 IP 아카데미에 일정 학점 이수한 걸 한번 요구를 해봐라. 활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고 회사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 뭐 대학원 가건 아니면 제약사를 가건 한번 좀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강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진짜 많은 분 너무 빨리 했죠? 졸린 사람 있어요? 졸린 사람 있으면 옆에서 해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본이 되는 정도예요. 본이 되는 정도. 지금까지 개론적인 필터로 본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좀 본이 될 거예요. 자, 이게 조금 오래된 데이터긴 한데 지금 별로 커지진 않았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마우스로 하면 세계 시장 규모 2005년 데이터를 보면 5,659억 달러죠. 그러니까 비중을 볼게요. 주요국의 의약품 시장 규모를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면 미국이 41.2%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10위예요. 한국 사람들 약 엄청 많이 먹죠. 근데 물론 이 중에서 보면 굉장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북미 시장을 뚫을 수 있으면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의 거의 절반 정도를 이루는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캐나다, 미국 다 합치면. 의약품 시장 순위 변동을 봐도 중국이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미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시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자, 근데 요새 이 용어로, 이게 아예 용어로 있어요. 파마 이노베이션 갭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파마 이노베이션 갭이라는 용어가 왜 나오고 있냐면, 제가 대학을 다닐 때가 80년대예요. 그때 약도 신약도 많이 나왔습니다. 뭐 잔타기 뭐냐 여러 가지 많이 약이 나왔는데,
이 파란 그래프, 파란 막대 그래프 보시면 신물질 승인되는 건수고, 이 지금 이 선 그래프, 네모 판처에 있는 이 선 그래프는 R&D 비용이에요. 최근 들어서 하여튼 R&D 비용은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평가의 강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R&D 비용은 늘어나는데 신약 건수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흔히 특허 쪽에서 얘기할 때 파마 이노베이션 갭이라고, 신약이 잘 나오진 않아요. 요새 특허청에서 보면 신약 특허 추론보다는 오히려 복합 제재나 이상물질 추론에 대한 그런 특허 추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허 만료 의약품들도 이제 거의 이제 다 돼가고 있고, 그래서 그 반대로 제네릭 의약품 비중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각국의 제네릭 의약품 판매량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제네릭 비중을 높이려고 하는 이유는 약가를 떨어뜨려야 의료보험 재정도 건전화되고 국민의 어떤 보건 향상도 높아지기 때문에 제너릭을 많이 높이려고 하는 그런 국가적인 어떤 방향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최근에 어떤 동향 중에 하나가, 여러분 CMO가 뭐에 약자인지 아는 사람? CMO는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거에 약자인데, 여러분 셀트리온이라는 회사 아시죠?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처음에 시작한 게 바로 CMO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 70년대에는 미국에서 시리어스 백화점에서 디자인한 인형을 우리나라 부동산 근로자들이 만들어서 공제 인형을 만들어 수출했다고 하면, 지금은 미국의 벤처기업들이 만든 새로운 어떤 그 바이오 의약품들을 도로공단이 아니라 셀트리온 송도 공장에서 배양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CMO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유수의 벤처기업들이 그 새로운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어서 그걸 갖고 수익을 창출하려면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설비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생산 설비. 이 셀트리온이나 다른 이 삼성에 관련된 회사들 얘기 나오면 몇만 리터, 몇만 리터가 나오는데, 배양할 수 있는 어떤 시설, 또 품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갖춘 시설들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지금 그 CMO가 상당히 떴는데, 그 다음 단계로 얘기를 하는 게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타, 바이오뉴드롭. 사실은 이 패스웨이는 셀트리온이 추구한 패스웨이고, 삼성에서 신수종 사업으로 이 바이오 쪽에 투자한 패스웨이도 향후에는 이 방향을 따라갈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이오 의약품이 관심을 끌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파마 이노베이션 갭 때문에 더 이상 케미칼 쪽에서는 약이 나오는데 한계에 봉착을 했어요. 근데 아마 향후의 시장은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될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도 복지부에서 크로노스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 이게 뭐냐면 국민 시장에, 지금 기억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4%인가 5% 시장 점유율을 갖자는 게 바로 복지부의 정책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국민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의 한 40%,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의 40%가.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지식경제위원회, 지금 산업부로 바뀌었죠. 여기서도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임포트 프로모션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자, 여기 있는 슬라이드들은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특허 쟁송체계인데, 자, 특허에 관련해서 쟁송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특허에 대상이 된 어떤 제품에 관련해서 시장이 크다는 얘기예요. 애플과 삼성이 싸우죠. LG는 안 싸우죠, 지금. 일부 다른 특허 관련해서 싸울 수도 있겠지만, 포장이나 이런 데와 카메라 관련해서. 특허 쟁송이 난다는 얘기는 시장이 그만큼 치열하다. 시장이 치열하다. 근데 이 특허 쟁송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고, 지금 또 몇 가지 설명드린 절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특허 쟁송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게, 여러분이 나중에 제약사 갈 거 아니에요? 뭐 가는 사람이 있다면 다국적 제약사는 맞붙어 싸우고 있죠. 아까 제가 일부 무효됐다는 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투트랙이에요. 투트랙. 위에 또 심판은 법원 대법원 가는 루트가 하나 있고, 또 아래는 일반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가는 루트가 있고, 특허를 무효시키려면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에 가서 특허를 무효시킬 수 없습니다. 특허를 무효시키려면 반드시 특허 심판원에 와야 돼요. 특허법에 아예 규정이 돼 있어요. 그걸 무효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 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청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저기 있는 무효 심판을 거쳐서만 그 특허가 대법원까지 갔을 때 최종적으로 무효가 되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이렇게 가는 건 일반적인 침해 소송이나 손해배상이나 또 가처분 이런 것들은 유일무이한 겁니다. 서로 그게 다르다는 거. 자, 일본은 그게 조금 더 단순화됐어요. 지재고제라고 하는 그 동경 고등재판소에서 그거를 다 통합해서 합니다. 우리하고 좀 다른 거죠. 자,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굉장히 좀 복잡해. 근데 여기서 미국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은 중간에 있는 CAFC라고 하는 법원이에요. 연방 항소법원이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주마다 대법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국에서는 각 주에서 특허 관련된 판결이 나올 때 서로 다르게 나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가시면 ED 텍사스라는 얘기 있어요. ED 텍사스. 그러니까 그건 East District Court of Texas라 해서 텍사스 동부지원에 가면 특허권자가 다 있대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판결이 주마다 다 엇갈리니까 1980년도에 저 CFC를 만든 게 뭐냐면, 특허에 관한 사건 저기서 다 모았어요. 특허에 관한 사건. 지금 삼성과 애플의 것도 일반 지방법원에서 했다가 DC에 있는, 바로 대학당 뒤, 도블럭 뒤에 있는 CFC에서 하고, 그 다음 대법원을 갔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대법원하고 미국 대법원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고등법원에 가서 대법원까지 굉장히 사건들이 많이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는데, 미국 대법원은 1년에 한 5~6번밖에 안 해요. 아예 받지를 않아요. 설령 항소를 한다고 해도, 대법원 상고를 한다고 해도, 그게 실제 심의하겠다라고 채택되는 비율이 한 5~6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CFC가 최종심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과. 자, 유럽은 좀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하고 특이한 게, 여러분 유럽 영합이라고 하잖아요. 유럽은 아까 유럽 특허청이라고 했는데, 유럽의 어떤 권리 행사를 하려면 EPO, 유로피안 페이턴트 오피스라고 하는 EPO의 특허를 받으면 유럽 전역에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개별 국가에 가서 다시 등록을 해야 되고, 개별 국가에서 특허 침해 소송이 있으면 별도로 특허해야 돼요. 권리 행사할 때. 근데 이게 이제까지 어떤 관행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일부 바뀌고 있는 것이 유럽 통합법원이라는 게 지금 생길 예정이에요. 유럽 통합법원.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다 처리를 하는 거죠. 예전 같으면, 지금 현재 상태로 그래요. 지금 이 유럽 통합법원으로 바뀌는 과정인데, 예전에는 권리는 EPO라고 하는 기관 권리를 받되, 권리 행사를 할 때는 개별 국가에 가서 별도로 소송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뮌헨과 파리에 들어올, 그리고 뮌헨은 미케닉, 또 런던, 키메스트 파마스, 휴먼 리서치 이런 식으로 이게 기술 분야가 나뉘어져서 통합법원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판결된 게 유럽 전체에 미치는 걸로 향후에 바뀌죠. 이 사이트는 지재권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 관련 정보들이 들어있는데, 제가 볼 때 별로 추천을 안 해요. 제가 소개는 해드리는데 워낙 좀 오래된 자료들이 많아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 허가특허 연계와 관련된 몇 가지 키포인트만 설명하고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히 FTA에 따른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소환해 보겠습니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글이라도 읽어보고 간단하게나마 한 사람. 저는 별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기본 개념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조는 분들 옆에 깨요. 조는 분들, 이거 진짜 도움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제 앞에서 면접 볼 때 이거 알고 있으면 훨씬 도움 될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자, 일반적으로 특허권은 유한한 권리입니다. 특허 추가율로부터 20년이라고 하면 유한한 권리예요. 유한한 권리인데, 이게 의학은 굉장히 특이한 문제가 발생해요. 요거 지금 그림 하나 이해하면 여러 가지 제도를 이해해요. 자, 요날 출원해서 20년 되는 날이 요날이면, 요날 이후에는 누구나 그 특허 발병을 실시할 수 있어야 되는 특허제도의 기본 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의약품은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그냥 실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전거 특허 받으면 그냥 내가 자전거 만들어서 파면 돼. 의약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약사법에 배웠죠?
품목별로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죠. 허가를 받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에 필요한 임상적을 해야 되니까 임상시험을 해야죠. 임상시험하는 기간, 또 허가에 필요한 행정조치 기간, 이걸 합치면 거의 약 5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3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자기가 토기가 20년 받았는데 그냥 5년을 날려버리면 15년밖에 못 쓰잖아요. 그죠? 이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거예요. 아, 안 되겠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도입된 게 뭐냐면 특허권 존속기간이 연장되죠. 우리나라나 미국, 일본 대부분의 나라의 이제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의약하고 농약도 역시 포장시험이라고 해서 2, 3년 걸리고 시험을 해야 허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만큼 연장을 해주는 제도를 갖는 것이 바로 5년의 범위 이내에서 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 또는 허가 기간에 소요되는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바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반대 제약 쪽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존속기간 끝나고 필요에 따라서 요거 5년 특허 행사를 못했으니까 요만큼 연장해 주자. 이거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제네릭 허가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비아그라 특허가 요때 끝나는데 비아그라 임상하라고 시험 걸려서 5년 연장해 줬다고 하면 88정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88정 허가를 받을 때도 그냥 허가 받는 게 아니에요. 비교용충이나 생물학적 동물성 시험이나 제네릭 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시험 조금만 임상을 해야 돼. 그게 3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여기서 88정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 시험을 요때 이후에 요 연장기간 끝나고 요때 이후에 해라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연장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만큼 3개월이 6개월이 더 연장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 의약특허 발명 시험적 사용의 면책이에요. 원래 특허권 존속기간이나 그 연장기간 중에 제3자가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하면 생산해서 비교용출이나 생물학적 동수 시험을 하면 그 특허 침해입니다. 특허 침해인데 만약에 그 특허 침해를 보게 되면 이 기간 동안 연장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건 침해가 아닌 걸로 보자. 침해가 아닌 걸로 보자. 라고 해서 도입된 게 바로 의약특허관의 시험적 사용 면책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개념은 하나는 특허권자 입장, 하나는 제네릭 쪽의 입장에서 특허 제도의 운영에 묘를 살린 것인데 이게 나오게 된 것이 바로 뭐냐면 미국의 해치왁스만 액트라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념이고 여러분이 허가특허 제도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입법의 과정을 보면 먼저 오린 해치라고 하는 의원 해리 왁스만이라고 하는 의원. 이 사람 공화당 의원이고 제가 미국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 직무연수 나왔을 때 모임에서 봤는데 여전히 상원이에요. 1982년, 80년 상원이었는데 여태까지 상원이에요. 이 해리 왁스만 캘리포니아 쪽 민주당 하원 의원인데 이 사람도 지금도 하원 의원이에요. 근데 이 오린 해치라고 하는 사람은 페이턴 텀 리스토레이션 액트 방금 전에 설명드린 특허권자 자기 특허권 행사하려고 하는데 임상에서 특허권 행사 못하는 기간이 있다. 그거를 좀 리스토레이션 해주자라고 입법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허권자 편이죠, 이 사람은. 근데 해리 왁스만 이거는 예전에 미국에서는 제네릭 허가 받을 때 신약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허가 절차가 복잡했어요. 제네릭 좀 허가 빨리 나오면서 약간 좀 떨어뜨리자. 그래서 드라프트 스탄티션 액트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네릭 쪽에 있어서. 그래서 결국 이 두 개의 법이 합쳐져서 미국에서 진행되는 동안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로시라고 하는 특허권자가 몰라라고 하는 제너릭사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어요. 뭐냐면 이 몰라가 생동시험을 한 거예요. 생동시험을. 로시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침해 아니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던 시점인데 로시가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법에서는 침해가 아니다.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결이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법안이 합쳐져서 이 안에 experimental use exemption 그런 특허 존속기간 중에 허가받기 위한 시험은 침해가 아니다라는 이런 것까지 포함된 법안이 4월 4일날 공개가 됐는데 일반 공중에게 4월 23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거는 대신에 CAC 판결이 나왔어요. 이건 특허권 침해다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양 진영의 굉장히 많은 중재와 타협 끝에 결국 최종적으로 1984년에 해치왁스만 액트라는 게 입법이 됐고 2003년에 다시 한번 일부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근데 향후에 우리나라에 도입되게 될 허가토 연계 제도의 가장 어떻게 보면 근간이 된다기보다 미국 제도의 근간이 된 해초학습만 있겠는데 이 제도가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 제도가 해초학습만 있겠는데 다만 이 FTA 합의문에 있는 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들어오게 될 겁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에 프로세스가 이런 식으로 진행돼요. 특허권자가 신약 허가를 받고 특허를 오렌지북이라고 하면 오렌지북은 색깔이 오렌지북이다. 오렌지북이에요. 오렌지가 그려진 게 아니라 체커버가 블루북, 레드북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네릭 허가 신청을 할 때 특허권자가 통지를 합니다. 이 오렌지북에 대해 당시 특허 내가 침해한 것이 아니다. 또는 이 특허가 무효다. 특허권자가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제네릭 허가 30개월 유보가 되고 특허권자가 이든 이건 승인이 안 되고 특허권자가 지금 제네릭이 허가된 뒤에 이 제네릭 쪽에 제네릭 독점권이 부여가 되는데 여러분들 미국 시장에서 티바나 뭐 란닥스나 이런 다국적 제네릭사 성공할 때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 제네릭 독점권이고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제도 도입됐을 때 국내 제약사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바로 이 제네릭 독점권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관련된 거에 대해서 관련된 문서를 한번 좀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미FTA 합의문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우리나라 프로세스 관련 한번 생각하시려고 하는데 한미FTA 합의문의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와 관련해서 알아야 할 부분은 18점 실제 5항이에요. 자, 5항에 보면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원래 제출한 이니 여기 말하는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원래 제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 신약권자겠죠. 그 이외인이라고 하는 건 결국 제네릭 허가 신청자들이죠. 이전에 승인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의 지도에 의존하서 허용하는 경우라 하면 자 여러분들 그 약속법 배우시면 옛날 도입병원 기억이 나겠지만 재심사 기간 있죠. 4년, 6년. 재심사 기간에 제네릭 들어오려면 꿀 임상을 받아야 되죠. 꿀 임상을. 근데 이 PMS 끝나는, 마지막 PMS 끝나면 뒤에 들어오면 행동이나 비교용품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제네릭사들이 이때 들어오죠. 왜냐하면 이거 다 하면 안 되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 이전에 승인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지도에 의존한 허가, 이전에 허가된 거의 임상정보의 원인은 단지 비교용품이나 행동만 가지고 의약품 허가를 하는 경우에 가호하고 나하고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이유가 있는데 가호는 승인당국에 신고된 특허 존속 기간 동안 다른 이의 신호를 통해서 통보받고 있죠. 가호는 단지 통보받고 있다. 이거는 2012년 3월 15일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해학습을 통해 3년의 유보 내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 보면 뭐가 되겠냐면 승인당국에 통보된 특허 존속 기간 동안 다른 이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시사하는 조치 이행입니다. 이게 이제 약속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면 작년 연말까지 약속법 개정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빨리 지금 업계에서는 빨리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허가특허에서 이 조문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 꼭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판단할 때 근거가 되는 게 이 합의문의 내용이 될 테니까. 3년을 유보하게 된 게 바로 추가 협상의 보석서가 발의된 다음날 3년 제한 시점부터 정해진 이런 추가 협상 결과가 있었어요. 자, 우리나라 제도 도입하려고 하는 그 지금 기본계, 이건 아직 특정된 건 아니지만 신약호가 또 문제되는 건 받고 오렌지북이 아니라 그린리스트입니다. 지금 이 그린리스트 나중에 화면에 보시겠지만 지금 인터넷 화면에 떠 있어요. 여기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 제도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풀투와이어 미리 제네릭 허가 신청하기 전에 무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유보 안 되고 바로 갈 수 있는 걸 만들려고 제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식약처에 의견을 제시한 거고 이 프로세스가 확정되는 건 식약처에서 최종적으로 약사법 개정에 반영을 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는 게 그런 리스트인데 요 안에 지금 저 1월 2일 날 체크했을 때 1335건에 등재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제약사에 가면 이거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타겟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국내 제약사가 제너릭 개발을 할 때
특허가 만료될 거에 리스트를 오픈해 놓습니다. 이게 타깃 리스트니까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개발하는 쪽에 있어요. 자, 제가 그냥 빨리 쭉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설명드린 요 블로그에 가시면 허가특허 연계에 대한 그 예전에 강의한 동영상인데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한 자료는 거기서 한번 보시고 하고, 자, 제 강의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별사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별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별사가 되는 방법은 사실 제가 여기서 어떤 과목 뭐 공부해서 이런 얘기 드리는 건 별로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터넷에 무슨 과목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그 진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 캐리어를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8일학번이고, 중앙대학교를 졸업하고, 석사를 마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연구소에서 7년을 근무를 했어요. 그 7년 근무하면 박사학위 했고, 그 다음에 1994년에 특허청에서 박사학위 소집자 심사관 특채를 할 때 1기로 제가 갔어요. 8명 때 갔는데, 지금은 다 나가고, 나 혼자 나가서 성산 제품도 있는데, 7명 다 나가서 별사기업하고 다 벤처하고 뭐